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맞이한 건 격렬한 반대 시위대였습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도 영향은 미미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라면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 이제 시계는 방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온 그로시 총장이 처음 마주한 건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공항을 메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JTBC 취재진을 만난 그로시 총장 입장은 그래도 분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say dumping is like throwing rubbish onto somebody else's house or yard, and this is not the case. Be done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procedures and under well-established norms. 꼭 바다에 방류해야 했는지, 대안을 도쿄전력에 권하지 않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Other options were considered by Japan and discarded by Japan. It's a national decision. It's not a decision by the IAEA. IAEA가 방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한 적 있는지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첫 방류 시기 역시 전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안감을 알기에 방류 뒤 운영할 현지 사무소엔 한국의 참여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So what we have there is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staff. They may come from Korea. 하지만 한국인 근무만으로 국내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긴 힘들어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전달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는 오염수 처리 설비 알프스에 대한 자체 검증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 납득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 설명하며 보고서에 전문가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최종 보고서에 일부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고 우려를 표한 적 있는지 그로시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This is a misrepresentation. This did not happen. I don't know if maybe one individual expert had a view on something, but never on the scientific basis of this report. 오염수를 처리할 알프스 설비를 왜 IAEA는 자체 검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What we are doing here is not assessing ALPS, is assessing the results of ALPS. What happens if they apply this process? What is the end result, which is what matters? 사실상 도쿄전력의 알프스 처리 결과에만 앞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차 분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최종 보고서를 낸 이유도 물었습니다. And if the implication is that we are segregating because of some reason, is even more incorrect. Because our process is a process which is comprehensive, which does not discriminate. 한국 측이 지난달 IAEA에 제출한 2, 3차 분석값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No, and I will explain why. But for u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inputs from the entire task force, which is an international task force and includes KINS, is fully reflected. JTBC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는 몰랐던 그림자 아이들 소식입니다. 아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고 야산에 유기한 부모들은 차례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신조차 찾기 힘듭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여성은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딸을 낳고 6일 동안 방치했고 결국 숨지게 한 30대 친모입니다.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친모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쓰레기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아이 시신은 찾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끌려 나오는 남성은 장애 아들을 가진 아빠였습니다. 뒤이어 걸어 나오는 여성은 아이 외할머니입니다. 둘은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야산에 묻었습니다.
왜 아이 엄마 몰래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정말 미안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검사로 장애가 있을 걸 미리 알았습니다.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아이를 묻은 야산을 4일째 수색하고 있지만 시신은 못 찾았습니다. 미안하단 말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는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236명 미등록 아이들 숫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는 27명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가 아닌 중단이란 말과 함께 민주당이 사과해야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선동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게 되면 고집할 이유가 있겠냐며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조건으로 내걸고 사업 재검토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선 재검토를 해도 또 선동으로 물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양평 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전면 중단에 제동을 걸면서도 국토부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겉으론 강공을 이어가면서도 미묘하게 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백지화하든 재추진하든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느닷없이 국책사업 백지화 폭탄을 떨어뜨려 쑥대밭을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권 카르텔이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선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는 기온 30도를 넘겼는데 내일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날씨 속 주말 풍경을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운 기운을 쫓아보려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도 쉽게 가시지 않는 더위, 차라리 뜨거운 핫도그를 고르기도 합니다. 음식도 먹고 물건도 구경하고 주말 낮 명동거리는 나들이 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We come here almost every night just looking for something new to try. So we're trying the street food and some crepes, now some cheese and rice cakes. It's pretty hot, but we manage. It's okay. We both used to live in hot countries, so. 내리쬐는 햇빛에 한강공원엔 우산과 텐트, 손 선풍기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이들은 그저 즐겁습니다. 공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진다는 장맛비 소식에 아무리 더워도 오늘은 놀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좀 마지막으로 좀 햇빛 좀 보자고 해서.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말까지 2만여 명이 모인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빵빵대는 자동차와 행렬은 폭염 속에 뒤섞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도, 충북 등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더웠던 날씨,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엔 밤사이 5에서 6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립니다. 아무리 덥고 비가 와도 주말 시민들은 각자 삶으로 바빴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싶어도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는 다른 시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음악 소리는 일부러 키웠고 엔진 소음기도 뗐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요란해야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차선을 옮겨 달리고
일부러 경찰차 주위를 돌기도 합니다. 작살하려!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 할 거 없이 그 부앙 이렇게 하는 소리. 이런 폭주족 행렬이 아니라도 가뜩이나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 대로변보다 좁은 이면도로 주변 주택가는 24시간 소음에 노출돼 있습니다. 측정해봤습니다. 평소 소음 40에서 50데시벨 정도. 배달 오토바이가 지날 때마다 7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철로변이나 지하철역 소음 수준입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음 관련 민원은 2,000건이 넘었습니다. 음식 배달이 늘면서 민원도 늘어난 겁니다. 운전자들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 저런 이렇게 소리 나는 오토바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그나마 이 배달원은 소음을 줄인 전기 이륜차를 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최대 105데시벨이던 소음 단속 기준을 90에서 95데시벨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조용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정부가 사교육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대형 학원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수능 강의 일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EBS 문제를 변형해 만든 강의들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임예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입니다. 최근 과학탐구 영역을 가르치던 강사 2명의 강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EBS 교재를 활용한 강의였습니다. 한 수험생이 남긴 문의에는 정부의 입시 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중단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EBS를 변형해 만들려 했던 모의고사도 제작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강의 실종에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 해버리면 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초부터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으면 별로 동요되지 않았을 텐데. 정부의 사교육 잡기 대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BS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유료든 무료든 자사의 교재를 변형해 유통하는 사례를 제보받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수능에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되레 무료로 받던 강의마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EBS 영상을 다 내리고 변형 문제를 못 풀게 한다는 거는 약간 학생들한테도 혼란만 주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강을 통해서 1타 강사들이나 대치동 강사들의 수업을 지방에서나 어디에서든 많은 학생 인구들이 듣게 되는데 그걸 잡는다는 건 오히려 현강을 더 영향력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JTBC 임예은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폭발 순간 파편이 사방으로 퍼져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살상무기라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집속탄이 퍼지는 순간 파편은 넓은 반경으로 퍼집니다. 하나의 용기 안에 작은 포탄 여러 개를 넣은 구조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기 위한 무기,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인 지뢰와 함께 가장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로 불립니다. 미국이 이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nd it was a very difficult decision on my part. And by the way, I discussed this with our allies, discussed this with our friends up on the Hill.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임시 조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포탄을 확보할 때까지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Not permanently, but to allow for in this transition period where we get more 155 weapons, these shells.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끝으로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았고 지난 2010년 유엔이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이라며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시기적절하고 매우 필요한 군사 지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만큼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 주도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의 나라가 참여했는데
펜타닐 원료 생산국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One of the main reasons we wanted to come together today is because we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a canary in the coal mine when it comes to fentanyl.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펜타닐 등 약물 중독을 탄광 속 카나리아로 비유했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징후를 뜻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링컨 장관은 합성 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펜타닐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18세에서 49세 사이 미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펜타닐 중독입니다. 지난해에만 11만 명이 펜타닐 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약물 문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ransnational criminal enterprises are turning elsewhere to expand their profits. If we don't act together with fierce urgency, more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ill bear the catastrophic costs.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범한 국제협의체에는 한국을 비롯한 80여 개국과 1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펜타닐 원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마약 퇴치를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실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별도로 대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손끝으로 감동을 전하는 건반 위의 젊은 거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거장, 이런 호칭 들으실 때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단어가 좀 엎여 있지 않나. 젊은 거장이라는 게. 젊은 거장이라는 것이. 아,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 투어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럼 언제쯤 이게 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지. 네, 저는 최소 60대. 그래요? 네. 그럼 60대 때는 또 다른 걸 도전하실 겁니까? 다른 것도 하고 싶고 하지만 모차르트도 그때쯤에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네. 그때의 느낌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11년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요? 네, 그때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무대 자체는 좀 꿈의 무대였었기 때문에 막상 가서는 조금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아직 다시 생각해도 좀 행복한 기억이에요. 네. 아쉬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너무 물론 많지만, 예, 물론 많은데 그 모차르트 협주곡 연주했을 때는 정말 아쉽거나 뭐 더 기대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저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치고 내려왔던. 네. 이때 연주했던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서 2,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 손여름 씨께서도 가끔 찾아보십니까? 전 전혀 안 봐요. 전혀 안 보세요? 네. 네, 저는 제 영상 보는 것 너무 안 좋아해서. 왜 안 좋아하시죠? 그냥 저는 모니터링용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답 노트 보듯이. 조금 뭔가 괴로운 부분도 있으시군요. 네, 뭔가 고칠 건 없을까? 여기서 뭘 더 잘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뭐 감상이 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요한 기억이 있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기악 부분에서 우승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 소식 좀 접해 보셨죠? 요새는 한국 이 연주자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나라, 클래식 음악가들을 배출한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손에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있지만 본인은 이제 살아있을 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동력이 있기에 손여름 씨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고 싶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근래에도 또 다시 깨닫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냥 진짜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30년 넘게 하면은
뭐 번아웃이라던가 조금 지루해지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 들 것 같기도 한데. 네,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이게 너무 지겨울 때는 많은데 이제 딱 어떤 새로운 곡을 딱 읽으러 이제 악보를 보고 처음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었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확 이렇게. 제가 들은 뭐 루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클래식 연주자들은 절대 이제 그 일렉트릭 피아노는 치지 않는다. 맞습니까? 저는 전자피아노 자주 쳐요. 아, 그러세요? 아, 잘 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연습용으로 치시는군요. 일반 피아노가 훨씬 좋겠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건반을 정말 열심히 누르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서 전자피아노는 훨씬 그냥 가벼우니까. 맞아요. 일단 그냥 대충 소리가 나니까 이것만이라도 지금 손을 이런 식으로라도 돌리는 게 지금 급한 상황이면 그것도 감사한. 정말 솔직한 답변이세요. 젊은 거장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8월에 이제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Going Home 프로젝트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해외에서 한국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항상 뭔가 그 곡이 그리웠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는 있지만 뭔가 항상 이방인의 느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일종의 애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참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청중들이 저에게 보내주는 환호 이런 것들, 또 그런 거를 같이 나눴을 때 다른 음악가들, 한국 출신 음악가들하고 나눴을 때 좀 감회가 너무 남다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잉 홈 프로젝트에도 그런 것이 많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래 세대 음악인을 끌어주기 위한 목표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향후에 꼭 저희가 이 그룹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저희 연주를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의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뭔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이제 사실 뭐 현실적으로 구직 같은 것들, 오케스트라에 어떻게 입단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좀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손여름 씨를 뭔가 칭할 때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은연중에 이미지라던가 떠올렸을 때 사람마다 생각나는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음악 진짜 좋아하는 애. 음악 진짜 좋아하는 애. 네. 진짜 좋아하는 애. 네. 알겠습니다. 음악 진짜 좋아하는 애. 참고해 두겠습니다.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손여름 씨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엔 80mm 이상, 그 외 중부지방과 영남권, 제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